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채널 구독자 여러분. 네, 또 한현웅이 또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간담체가 시리즈를 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 네 번째 시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달라질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췌장암에 대한 내용이고요. 사실은 수술 전 항암 치료는 사실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약간 생소한 그런 개념이 되겠죠. 다들 어떤 암이든지 치료를 할 때 이제 수술이 가능한 암을 치료를 할 때 일단 수술이 가능하면 수술 먼저 잘 해 놓고 그리고 회복이 되시게 되면 그다음에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하는 게 기본적인 그런 치료의 흐름이 될 텐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술 전 항암 치료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췌장암이 어떤 암인지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간담체과 시리즈 지난번에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때도 이제 간략하게, 아니면 이전에 다른 시간에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복습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췌장암은 아시다시피 초기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 검진도 불가능하고 발견 당시에 이미 진행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리고 이제 췌장암의 특징은 췌장암 자체가 주변에 염증을 잘 일으키거든요. 염증이 있는 곳에는 항암제가 잘 침투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항암제 내성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두꺼운 섬유질 조직이 췌장암 주변에 이 췌장암을 뚫고 그 항암제가 전달되는 것을 이 섬유질 조직이 방해하는 그런 효과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격적인 암이기 때문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 가능한 환자가 최초의 진단 당시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20%에서 40%. 한 3분의 1 정도인 거죠. 그래서 대충 얘기하면 뭐 3분의 2는 우리 환자분 불행히도 췌장암에 걸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환자분이 이미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불행한 말을 전달해야 되는 환자분이 진단 당시에 거의 3분의 2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수술이 잘 되면 그럼 완치율은 높느냐? 또 그렇지도 않죠. 수술 후에도 재발이 굉장히 많은 걸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이제 다른 강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30-30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췌장암을 진단 당시에 수술 가능한 환자가 전체 환자의 30%가 되겠고, 그 30% 중에서 수술을 잘 받고 회복 잘해서 항암 치료까지 잘 끝냈을 때 완치율이 30%. 그럼 전체 환자로 따지면은 0.3 곱하기 0.3이니까 9%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췌장암의 완치율이 10%도 안 됐던 거죠. 요즘엔 많이 좋아졌습니다. 요즘엔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이 진단 당시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30%이지만 저희가 수술 전 항암 치료, 오늘 주제죠. 수술 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한 40% 정도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의 발달, 여러 가지 수술 술기의 발달, 그리고 우리가 수술 후 환자분들의 발달, 그 관리의 발달, 그런 걸로 인해서 완치율도 40%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곱하면 얼마죠? 16%죠.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온 국립암센터 데이터가 한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가장 최근에 췌장암 완치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조하죠. 16%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 췌장암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환자분들을 완치로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 수술장으로 모시고 가서 깨끗하게 수술하는 그 퍼센트를 늘려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술도 열심히 하고 항암 치료도 그 이후에도 또 열심히 해가지고 완치율도 올려야 되는 그 두 가지 과제를 저희가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수술장으로 갈 수 있는 환자를 30%에서 40%, 더 나아가서 50%, 60%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선행 항암 치료, 수술 전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췌장암 치료의 핵심 질문 중에 이 첫 번째 40%, 30%에 해당하는 수술이 가능한 환자가 얼마나 될까, 얼마나 더 수술을 가능한 환자를 늘릴 것인가가 오늘 내용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의 계열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되면 뭐 여러 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 뒤쪽에, 그러니까 등 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외분비적으로는 이제 소화효소를 분비를 하게 되고, 내분비적으로는 이제 당뇨에 관련된 혈당 조절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거, 췌장암의 대부분의 이제 근치적 치료는 수술이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고요. 수술 전후에 항암 치료하는 경우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수술 전후에 방사선 치료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췌장암이 어려운 이유는 일단 발견이 늦고 조기 검진 수단이 없고, 특별한 진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조기 검진 수단이 없기 때문에 증상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암, 뭐 유방암, 대장암, 위암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물론 뭐 그런 암들도 중요한 혈관이 많지만
다른 데로 퍼지기 전에 요 혈관 때문에 수술 못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대장암도 그렇고 위암도 그렇고. 하지만 췌장암은 그렇지 않다. 다른 데 원격 전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췌장 주변에 굉장히 중요한 혈관들이 있기 때문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혈관이 있기 때문에 병이 조금만 심해도 그 혈관을 침투에 들어가는 거예요. 먹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침투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술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혈관을 침범하면 또 그 피를 타고 이제 그 암세포가 우리 온몸으로 퍼지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퍼질 수도 있고, 그래서 췌장암이 어렵고, 그래서 이런 혈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췌장암 환자들을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보고 피검사도 해보고, 그래서 뭐 암 수치라든지 아니면 뭐 CT 사진, MRI 사진, PET 사진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우리가 췌장암 환자들 처음 진단을 했을 때, 이 환자분은 수술이 가능하겠다. 그런 환자분 이제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다.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좀 심해서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다른 데로 전이는 없지만 수술 자체가 기술적으로 떼어내기가 불가능하다 하는 걸 국소 진행성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 절제 가능과 국소 진행성이 중간 애매한데 수술해서 떼내려고 맘먹으면 떼낼 수도 있겠다 하는 게 이제 경계성 종양, 그리고 이제 다른 데로 퍼져 있는 것을 원격 전이를 동반한 것을 우리가 전이성 췌장암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췌장은 중요한 혈관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혈관들의 이름은 이제 상장 감막 동맥, 상장 감막 정맥, 간문맥, 총간동맥, 복강동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5가지 혈관이 이 췌장을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혈관 중에 일부를 뭐 침투해서 들어가게 되면 수술이 어렵거나 경계성 종양이 되거나 심지어 뭐 국소 진행성이 돼서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췌장암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에 진단이 돼도 수술 가능한 환자가 많아야 3분의 1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진단 당시에 수술장까지 가실 수가 없는, 진행이 돼서 가실 수가 없는 분들을 과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좋게 만들어서 병을 줄이게 만들어서 수술장까지 모시고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치료가 바로 수술 전 항암 치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은 1시간 동안 요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가 끝나게 되면 앞으로 2번의 강의가 더 남아 있어요. 우리 환자분들 또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 1시간 정도 또 자세하게 췌12장 절제술, 그다음에 원위부 췌장 절제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합병증도 많은 수술을 알려져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 외과 의사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합병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제 인공지능이 굉장히 화두가 되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저희 간담체 외과 또는 췌장암의 치료 또는 담도암, 담낭암의 치료, 팽대부암의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제가 맡은 간담체외과 시리즈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4번째로 수술 전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기초적인 지식은 다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이제 췌장 선암, 췌장암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췌장 선암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췌장 선암의 분류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절제 가능한 거, 국소적으로 심한 것, 전이가 된 것,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있는 것,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절제 가능한 처음에 진단 당시에 우리 환자분은 췌장암, 불행히도 췌장암에 걸리셨지만 그래도 불행중 다행으로 수술이 가능하신 상태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환자분들이 한 20%, 많게 보면 30%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국소 진행성, 다른 데 퍼져 있지는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혈관, 그런 주변을 침투해 들어가서 지금 당장 수술하기는 곤란합니다 하시는 분이 한 3분의 1 정도 되고, 애초 당시에 전이가 있는 분이 한 30% 정도 되고, 한 15% 정도가 이 둘 사이에 있는 그런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제 가능하냐, 경계성이냐, 국소 진행성이냐, 전이성이냐에 따라서 치료의 원칙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췌장 선암에서 오늘 말씀드린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드리게 되면, 수술 전에, 수술 후가 아니고요. 수술 전에 먼저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는 거죠. 수술을 먼저 하는 게 아니고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 암의 크기가 운이 좋은 경우에는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술 성공률, 수술까지 갈 수 있는 절제율을 높이는 그런 치료 전략이 되겠고요. 목표는 총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수술 전에 먼저 항암제를 치료해가지고 암을 줄여놓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은 더 쉽게,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했던 분들은 암을 줄여서 혈관을 살려내서 수술이 가능하게끔 하는 암 축소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췌장암이 이제 수술을 해도 금방 재발을 하잖아요. 금방 재발한다는 것은 수술 당시에 저희가 뭐 CT도 찍고 뭐 MRI도 찍고 PET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만 사실은
미세전이, 그러니까 막 눈곱만큼 막 작은 전이들은 사진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수술장에서 배를 열고 또는 로봇으로 들어가서 보더라도 사실은 그런 거는 발견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수술은 원래 췌장암이 있는 부위를 깨끗하게 드러나는 게 저희 외과 의사들의 일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드러냈어요. 하지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조그만 것들이 간이나 폐나 이런 데 숨어 있다가 한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런 게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수술은 잘 됐어도 폐나 간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애초에 수술 당시에 있었던 거죠. 굉장히 미세하게.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미세한 암들을 먼저 일단 그거부터 먼저 없애는 거죠. 그래서 전이 억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경계성 종양이라든지 아니면 국소, 진행성 췌장암 같은 경우에 애초에는 수술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항암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암이 줄어들어서 수술이 불가능하게 했던 거를 가능하게 전환한다. 그래서 영어로는 conversion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그래서 수술 가능성을 높이게 되고, 그리고 수술 전에 환자 수술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췌장암이 굉장히 힘든 수술이라 수술하는 외과 의사도 힘들지만 당연히 우리 환자분들이 굉장히 힘드세요. 회복하기도 힘들고, 수술하면 아무리 잘 회복하셔도 수술하고 일주일에서 열흘은 기본적으로 입원하셔야 되고, 뭐 심지어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입원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몸이 쇠약해진 상태에서는 항암제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술 전에, 암은 물론 배 안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아서 지금 내 건강 상태, 이 유지한 상태에서 항암제 치료를 막바로 하는 거죠. 그러면 항암제 용량도 충분히 저희가 쓸 수 있고 기간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항암제를 썼을 때 이 암이 쉽사리 안 줄어들어. 그러면 이 항암제는 원래 우리 환자분한테 맞지 않았던 항암제구나. 그럼 이제 2차, 3차 항암제로 바꿀 수도 있겠고, 그래서 그런 우리 환자분의 예후도 미리 예측할 수 있고 어떤 항암제가 적합한지도 미리 평가해 볼 수가 있어서 이런 네 가지의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췌장암에서 선행 항암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이제 췌장 선암에서는 절제 가능한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하는 게 기본이 되겠고, 경계성 절제 가능이라고 하면 좀 말이 애매하잖아요. 경계성 절제 가능하다. 이제 어떤 거냐면 혈관을 먹어 들어갔으나 기술적으로 그 혈관을 먹어 들어가서도 저희 외과 의사들이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져서 그 먹어 들어간 혈관도 깨끗하게 잘라내고 그다음에 건강한 혈관을 이어붙이는 그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단은 뭐 항암제도 뭐 사실은 맞기 딱히 좋은 것도 없었고 해서 일단 수술해서 잘라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경계성 절제 가능 환자들도 저희 병원만 하더라도 예전에 2020년 되기 전에는 굉장히 충분히 수술을 먼저 하는 환자분들도 수술을 원하시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했었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가 막 쌓이면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환자가 수술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혈관까지 잘라내고 문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환자분들이 워낙 재발도 많고 예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이 뭐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수술 먼저 하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돼서 미국 기준으로 미국의 이제 NCCN 가이드라인이라고 이제 가장 널리 쓰이는 저희 의사들 뭐 외과뿐만 아니라 내과 뭐 다른 대부분의 과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미국 기준이 2016년부터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은 수술이 기술적으로 비록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선행으로 항암 치료를 먼저 하자 이렇게 표준 치료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병원에서 췌장암이 진단이 되고 혈관을 일부 침범해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혈관 침범이 의심이 된다면 요즘에는 다 선행 항암이 표준 치료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국소진행성이나 전이성 췌장암은 뭐 불행히도 이제 수술이 안 되는 거죠. 수술이 안 되는 거지만 항암제가 잘 발달을 했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충분히 하고 반응을 잘 보면 이렇게 심했던 췌장암도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암 치료를 충분히 하고 반응을 보아가면서 수술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진단 당시에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으로 진단받아서 수술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뒤에서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 그런 항암제 치료가 요즘에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일단 항암제 치료를 열심히 잘 받으면 수술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분들도 상당 부분 많이 수술이 가능한 쪽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항암 치료를 열심히 받으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겠죠. 이 선행 항암 치료가 꽤 좋은 방법이다. 수술 후에 하는 것보다 수술 전에 선제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해서 병을 좀 줄여놓고 하는 게 좋다. 그럼 과연 어떤 분들이 받느냐라고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성 절제 가능한 환자가 2016년부터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환자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나라 기준으로도 거의 대부분 다 선행항암요법에 적응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국소 진행성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건 다른 대안이 없잖아요. 애초에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암요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행항암요법을 시행받게 되고 그래서 선행항암요법을 잘 받다가 이제 수술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 그럼 이제 수술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아까 절제 가능한 환자, 뭐 혈관도 침범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이 가능한 환자들은 다 수술을 하냐? 요즘에는 이제 미국 가이드라인도 수술을 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수술해도 된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 근데 수술이 가능한 경계성도 아니고 애초에 그냥 수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먼저 하지 말고 수술이 가능한다고 하지만 항암 치료를 먼저 좀 하고 하는 게 어떠냐 하는 환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밑에 제가 써놨는데요. CA19-9라고 하는 종양 표지자가 있어요. 우리 췌장암의 가장 대표적인 암 수치, 암 표지자,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르는데 이것이 올라가면 이제 우리가 암이 조금 심하다. 반드시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매우 높거나 엄청나게 높은 정상적인 경우는 이제 병원마다 이제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40을 넘지는 않거든요 정상치가. 하지만 뭐 40이 아니라 막 300, 400, 500 심지어 뭐 1000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은 CT를 봐서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암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른 데 미세전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술해도 금방 재발할 수 있으니 항암 치료 먼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추세가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종양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혈관을 먹어 들어가지 않으면 뭐 종양이 커도 수술은 가능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종이 너무 크니까 이런 환자분들은 아무래도 좀 이제 병에 이제 우리 몸에 이제 뭐든 그러니까 이제 부담이 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마찬가지로 임파선 전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임파선 전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같은 췌장암이라고 하더라도 2기 후반이나 3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병기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선행항암요법을 해서 병기를 좀 낮춘 다음에 수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절제 가능한 췌장암인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위험 수술인자, 그러니까 수술을 해서 금방 재발할 위험성이 높으신 분들한테는 항암제 치료를 먼저 고려하는 게 어떠냐 하는 게 요즘의 추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애초에 항암제 치료가 이렇게 좋다면 그냥 모든 환자들 다 항암제 치료를 그냥 막바로 해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만 된다면 뭐 사실은 저희가 우리 환자분들 치료하는데 굉장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 그리고 저도 의사결정하는데 굉장히 편할 텐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암제 치료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4가지 약을 섞어 쓰는 방법이 있고 2가지 약을 섞어서 쓰는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 치료로 되어 있는데 이 항암제의 독성도 사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항암제 이제 췌장암이 비교적 이제 일반적인 표현으로 하면 좀 공격적이고 소위 얘기하면 이제 뭐 독한 암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항암제도 그에 걸맞게 굉장히 이제 소위 센 이런 항암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체력도 또 중요하고 마찬가지로 그런 항암제 치료를 잘 견디시려면 신장이나 간이나 이런 기능도 잘 버티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담도 폐쇄가 있다 그러면 황달 수치가 또 높으면 항암제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환자분들 기본적인 체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담도염도 올 수도 있고 했기 때문에 담도 폐쇄가 있다 그러면 이제 황달을 해결을 하고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또 우리 환자분들 불안하시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분들도 경우에 따라서 항암제 선행항암 한다 그러는데 나 지금 수술 가능하다 그래서 빨리 이 병을 수술해서 떼어내고 싶은데 항암제 치료하다가 항암제 효과가 없으면 병이 오히려 진행을 하게 돼서 그래서 사실은 수술 시기를 오히려 놓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환자분, 보호자분들 그런 걱정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환자분들은 다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계성 절제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국소 진행성을 보이는 환자 그리고 전이가 있는 환자 그리고 이제 절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재발의 고위험한 이런 위험자들이 있는 경우에는 선행항암요법을 요즘에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항암제의 종류하고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외과 의사고 제가 직접 항암제 치료를 하지는 않거든요. 이제 췌장암을 치료하는 의사들은 크게 나눠서 여러 가지
과에서 치료를 하잖아요. 저 같은 이제 간담체 외과 의사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췌장이라든지 아니면 십이지장, 담도, 담낭 이런 것들을 수술로 비장까지 포함해서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이제 제가 이제 수술로 췌장암을 치료하는 것이고, 또 우리 내과 선생님, 소화기 내과라든지 이제 뭐 우리 혈액종양내과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제 항암제를 통해서 또는 뭐 여러 가지 시술을 통해서 뭐 이제 뭐 ERCP, 그러니까 뭐 내시경 역행성 당관 조영술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제 초음파 내시경 이런 거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든지, 그거는 이제 내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거고, 또 이제 영상의학과, 영상의학과에서도 저희가 수술하고 합병증이 생기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중재적 시술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합병증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또 해기학과에서도 뭐 양성자 치료라든지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치료방사선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사선 치료 같은 것도 하고 계셔서 이 췌장암을 치료하는 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수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암제 치료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저도 뭐 췌장암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개요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널리 쓰이는 이제 항암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제 영어로 하면 이제 폴피리녹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것은 젬사이타빈이라는 약하고, 그 다음에 알부민하고 결합되는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품명으로는 아브락산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젬 아브락산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런 이제 항암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표준 치료로 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1차 치료는 이제 폴피리녹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폴피리녹스는 이제 요게 이 약을 4가지를 섞어 쓰는 거거든요. 뭐 폴리포린산이라든지 5FU, 이지노테칸, 그리고 옥살리플라틴, 이렇게 4가지 약을 섞어서 그거의 약자를 따가지고 폴피리녹스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약을 4가지를 섞었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장 강력한 효과를 보이게 되는데, 또 말씀드린 대로 약을 4가지 섞었으니까 그 각각 항암제에 대한 부작용이 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력이 좋고 비교적 연세도 좀 어리시고 활동도 풍부하게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에게 적합하다고 되어 있고, 반응률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하면 정확한 데이터 이제 연구 결과마다 조금 상이하기는 한데요. 그래서 한 30-40% 정도의 반응률을 보이게 돼서 이 폴피리녹스가 가장 표준적인 치료로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작용은 강하지만 그 반대 효과로 효과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2가지 약, 젬사이타빈이라는 약하고 파클레탁살이라고 하는 약을 2가지 섞어 쓰는 건데, 그 약을 2가지를 섞어 쓰기 때문에 4가지를 쓰는 것보다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약간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약을 2가지밖에 안 쓰기 때문에 부작용이 그만큼 적죠.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많다든지 아니면 중간 정도 체력 정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돼 있어서 실제로 30%까지 반응률을 보고하기는 하지만 보통은 20% 중반 정도로 돼 있어서, 그래서 부작용은 이 폴피리녹스에 비하면 조금 덜하고 효과도 약간 중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것도 견디시기가 힘들다. 연세가 너무 많으시고 예를 들어서 뭐 지병으로 심장도 안 좋으시고 뭐 예전에 뭐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췌장암도 연세 많이 드신 분들에게 많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뭐 뇌졸중을 앓으셨다든지 뭐 그렇게, 그래서 기본적인 체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다고 수술 뭐 잘 항암제 치료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젬사이타빈과 파클리탁셀 둘 섞어주는 거에서 이 파클리탁셀을 빼고 젬사이타빈이라는 약만 단독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력이 약하시다든지 아니면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그래서 뭐 다른 요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응률이 낮지만 그래도 이제 그 약을 그래도 그나마 잘 견디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젬사이타빈이라는 약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래도 꽤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종류에 대해서 이렇게 3가지 항암제 군이 있다. 그래서 이 3가지 중에 보통 1가지를 말씀을 하실 거고, 한 가지 제가 슬라이드에 넣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지금 이제 항상 이제 강의를 하게 되면 시점을 또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한 5년 후쯤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5년 뒤면 사실 요즘에 세상이 엄청나게 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5년 뒤에 보시는 분들은 또 더 나은 항암제가 나와 있을 수가 있어서 조금 오해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건 2026년 6월 달 기준으로 강의를 하는 거고, 지금 2026년 6월 달 기준으로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각광받고 있는 그 약제의 군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은 물론 잘 아실 텐데요. 이제 케이라스 유전자에 반응하는 이제 케이라스 유전자 이제 변이에 반응하는 이제 항암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항암제 케이라스 이니비터라고 저희들은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케이라스 이니비터가 요즘에 이제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 하는 임상 시험에서 결과가 좀 괜찮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임상시험이 지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만약에 도입이 되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췌장암에 걸려서 힘들어하시는 우리 환우분들 그리고 우리 구독자, 우리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의 또 희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KRAS 이니비터에 대한 내용도 좀 여기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조심스럽게 희망 섞인 그런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약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치료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소화기 내과라든지 혈액종양 내과에서 선행항암 유포를 치료하게 되고요. 수술 전에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수술을 견디실 수, 이 항암 치료를 견디실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됐는지 저희가 알아보는 작업을 해야 될 거고, 마찬가지로 병이 어느 정도 심한지, 절제 가능한지, 아니면 뭐 국소 진행성인지 전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CT라든지 MRI라든지 PET라든지 그런 영상 검사를 포함해서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항암 치료든 뭐 수술이든 영양 상태가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래서 과영양이 아닌 것도 중요하고요. 영양 실조가 아닌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좀 이제 경제 수준도 좀 낮고 뭐 개발도상국일 때 지금 이제 선진국 대열로 이제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사실은 영양 부족인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뭐 저만 해도 저도 이제 나이가 50이 됐는데 이제 저만 해도 뭐 어렸을 때 제가 뭐 밥을 주변에 이렇게 식사 자체를 못하는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았다. 하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굉장히 그런 게 흔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런 분들은 영양이 부족해가지고 영양 실조, 영양 불량에서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거꾸로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뭐 위고비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다이어트 식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요즘엔 또 과영양도 문제입니다. 저희가 수술하고 데이터 분석을 해서 보게 되면 내장 지방이 많으신 분들 그리고 또 근육량이 부족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수술하고 합병증도 많고 재발률도 높고 이런 것들이 다 이미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 상태가 딱 적당한 게 좋아요. 적당한 게 좋고 뚱뚱하신 분들, 뭐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절제된 식사 그리고 이제 뭐 술은 당연히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운동도 꾸준하게 하셔가지고 근육량도 좀 올리고 이제 지방량을 좀 낮추고 이런 게 필요하고 당연히 영양 불량인 분들은 아주 균형 있는 식사를 통해 가지고 정상 체중을 회복하고 또 운동을 통해 가지고 또 근육량도 올리고 그런 영양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항암제는 굉장히 독하기 때문에 일반 혈관으로 계속 주사를 찔러 하게 되면 우리 몸의 혈관이 그걸 잘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중심 정맥에 특별히 항암제를 위해서 항암제를 견딜 수 있는 그런 굵은 정맥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케모포트라고 하는 그런 것들 저희가 삽입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항암제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가 끝나게 되면 그럼 뭐 이제 병원에 따라서 입원해서 하시는 병원도 있고 아니면 뭐 외래에 간이 뭐 단기 입원실처럼 꾸며놓은 병원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래 자체에서 하는 그런 병원도 있고 그래서 병원 형편마다 좀 다른데요. 그래서 입원해서 하든 외래에서 하든 뭐 항암제 투여를 하게 되고 부작용에 대해서도 모니터링을 잘 거고 부작용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부작용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피검사도 정기적으로 해가면서 문제가 있는 피검사는 저희가 조치할 게 있으면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그럼 말씀드린 대로 뭐 폴피노스는 약을 4가지를 섞어서 하기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그 약의 각각 부작용이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특정 약제에 대한 부작용이 심하다 그러면 그 약만 일부 용량을 또 감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시 용량 조절도 해보고 그래야 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실제로 항암제 치료가 끝난 다음에 과연 우리 환자가 맨 처음에는 수술이 불가능했는데 이제 항암제 효과가 잘 나타나서 수술이 가능한가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반응 평가, 반응성 평가 이렇게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CT나 MRI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PET까지 포함해가지고 다시 찍어가지고 얼마나 우리 환자분들이 좋아졌나 이렇게 보게 되고 애초에 암수치가 높았던 분들은 암수치가 얼마나 떨어졌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을 평가할 때는 뭐 병원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일하는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뭐 외과 의사, 뭐 내과 의사 단독으로 평가하지는 않고요. 그 치료에 관련된 내과, 외과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영상의학과, 뭐 방사선종양학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다학제 팀을 꾸려가지고 우리 환자분이 이제 수술이 가능한 건지 아닌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하게 됩니다. 수술의 가능한 여부를. 그러고 난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절제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항암제 치료를 일단은 중단을 하고 어느 정도 체력이 올라오면 보통 한 달 이내예요. 보통 한 달 정도 기다렸다가 수술이 가능하신 분들 수술을 하게 되고요. 아직까지 불행히도 뭐 항암제 치료가 약간 좀 부족했는지 뭐 그렇게 돼서 추가 항암을 더 해야 된다. 그러면 항암 치료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고 마찬가지로
항암제 치료를 해서 반응이 어느 정도 있는 거는 같은데 수술하기엔 조금 부족해. 근데 항암 치료를 너무 많이 했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를 하기도 힘들고 수술하기도 어렵다는데 다른 대안은 없나? 이런 경우에는 또 양성장 치료라든지 아니면 방사선 치료라든지 아니면 뭐 요즘 각광받고 있는 뭐 중입자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치료의 흐름이 이뤄지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암제는 아무래도 부작용 관리가 중요하죠. 지금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질문 올려주신 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신 게 있는 것 같은데, 말씀드리면 약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프로피녹슨 약 4가지, 제마브락사는 약 2가지, 그리고 뭐 젬사이탑이는 1가지를 쓰긴 하지만 그 약제에 따라서 부작용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가장 흔한 것은 이제 뭐 구역질이 나는 거죠. 항암제 때문에 독해가지고 구역질이 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뭐 항구토제를 예방적으로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돼서 토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주 드시는 방법으로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 약에 따라서는 말초 신경병증이라 그래가지고 막 손발이 막 아프시고 뭐 차가운 것만 되면 막 저릿저릿하고 막 걸음 걷는데도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차가운 것들을 좀 피하시고, 그리고 비타민 B, 이 B6를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 항암제의 대표적인 작용 기전은 그러니까 빠르게 자라는 세포를 공격하는 게 항암제의 기본이거든요. 예, 뭐 표적 치료제는 뭐 논외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항암제의 치료 작용은 빨리 자라는 걸 공격을 하는 겁니다. 빨리 자라는 게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빨리 자라는 게 암이 빨리 자라잖아요. 공격적으로 막 빨리 자라게 해서 빨리 퍼지니까. 그래서 암을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외에도 빨리 자라는 게 우리 몸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빨리 자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골수가 되겠고, 목은 계속 자라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이제 부작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수억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저희가 피가선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백혈구 수치가 어느 정도 미만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백혈구 숫자를 늘리게 되는 약제를 투여한다든지, 그리고 탈모가 있게 되면 탈모는 또 자연스럽게 항암제 치료가 끝나면 회복이 되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회복이 되지만 뭐 두피 보호에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독한 약이기 때문에 필요하실 수 있고, 뭐 설사나 변비 같은 것도 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증요법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인 약제라든지 그런 걸로 잘 조절을 하고, 또 필요하면 이런 걸로도 안 되면 이제 쓰는 약을 뭐 중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주일 쉬었다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약제 중에 한두 개의 용량을 줄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대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치료받으시는 혈액종양내과 교수님 또는 소화기내과 교수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해당 그 내과 교수님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최대한 항암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치료 중 생활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이제 항암제 치료를 하든 수술하고 뭐 회복기에 있든 생활관리의 핵심은 이 4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아까 영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영양도 좋지 않고 영양 부족, 영양 실조도 좋지 않다. 그래서 너무 뭐 탄수화물이 많거나 너무 지방질이 많은 식사는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도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 단백질은 풍부하면 풍부할수록 좋아요. 단백질을 식사하시되 탄수화물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야 되고 지방도 어느 정도 섭취를 하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췌장은 아까 소화를 담당하는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장기라고 말씀드려서 수술을 받건 받지 않았건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항암 치료하는 중에도 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 요즘에는 이제 소화효소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어느 회사의 특정 제품을 언급하기가 조금 곤란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한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이제 2개 회사에서 만들어내는 아주 고용량의 소화효소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무엇을 드시든 어쨌거나 소화효소제도 잘 드시면서 식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꺼번에 많이 드시기가 곤란하시게 되면 위에 부담이 되지 않게, 위나 췌장에 부담이 되지 않게 소량씩 자주 식사하시는 것도 좋고, 수분 충분히 섭취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췌장암은 연세가 드실수록 걸린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젊은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지방이 많고 근육량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체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이 하체 운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상체도 중요하지만 하체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게 걷는 거죠. 조깅 같은 것도 너무 좋고, 조깅을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연세 너무 많이 드셔서 조깅이 힘드시면 산책, 굉장히 오랫동안 천천히
아침에도 걷고 점심에도 걷고 몸에 무리 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선행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아까 골수 억제 말씀드렸듯이.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마스크를 어디 사람 많은 데 가실 때는 꼭 마스크 쓰시고 개인위생 철저하게 손 깨끗이 씻으시고, 또 저희가 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개인위생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때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손 씻고 그다음에 마스크 쓰고, 그리고 이제 뭐 기침 나올 때는 이렇게 가리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개인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선행항암 치료를 하든 수술을 막바로 받든 굉장히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치료 작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견디시는 환자분들이 너무 힘드세요. 게다가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걸리는 병이 이제 췌장암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분들, 뭐 손자분들, 아니면 뭐 조카분들, 아니면 주변에 뭐 가족, 뭐 친지 이런 분들,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암제 치료 힘든데 언제까지 나보고 항암 치료 하란 말이냐 이래가지고 굉장히 우울해서 반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이제 더 이상 항암 치료 못하겠다 이러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뭐 의료진들도 충분히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겠지만 우리 가족분들, 주변인들이 철저하게 이렇게 잘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치료를 잘 받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이제 선행 항암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요약을 하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췌장암은 말씀드린 대로 조기 발견이 굉장히 어렵고 치료가 수술도 어렵고 항암제 치료도 여러 가지 약을 섞어 써야 돼서 치료도 까다롭지만 요즘에는 항암제도 발달하고 수술기도 발달하고 또 양성자 치료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치료 대안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성과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 점진적이고 천천히지만 꾸준히 생존율이 개선이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열심히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 선행 항암요법의 이론적 근거는 수술 전에 암을 줄이고 수술이 애초에 불가능했던 암을 수술 가능하게 전환할 수도 있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겠고, 요즘 쓰는 약은 2020년도 6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요즘 쓰는 약은 폴피누스 또는 제마브락산이 표준 치료 요법이고, 환자분 상태에 맞춰서 뭐 체력이 좋거나 연세가 젊거나 뭐 약을 충분히 견디실 수 있는 분은 폴피누스를 사용하고, 여의치 않으시면 제마브락산 또는 젬사이타민 단독 치료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그때 이제 뭐 4사이클, 제마브락산 기준으로는 2사이클, 또 어떤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병원마다 좀 다른데 6사이클마다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제마브락산 기준으로 3사이클, 그렇게 돼서 치료 반응을 평가해가지고 수술 가능 여부를 재판단하고, 그리고 전환 수술, 그래서 애초에 불가능했지만 수술해서 성공을 한다고 하면 예후가 크게 좋아질 수가 있다, 완치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돼서 수술 전 항암 치료, 선행 항암 치료 할 때 부작용을 철저하게 잘 관리를 하게 되고, 영양도 신경을 써야 되고, 가족분들 그리고 저희 의료진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환자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치료 성과를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40분 정도 췌장암의 이제 선행항암 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우리 또 구독자분들께서 저희 이렇게 질문을 많이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다 췌장암 기준으로 했는데, 우리 구독자 문선진님께서 담낭암 환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거든요. 이제 이게 사실은 뭐 담낭암 또는 담도암, 이게 저희가 담독의 암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마 약자가 좀 비슷합니다. 췌장암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수술은 뭐 담도암의 수술은 췌장암의 수술과 비슷한 면이 굉장히 많아요. 담낭암은 좀 다른 얘기고, 지난번에 담독의 암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제가 강의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지만 췌장 같은 경우는 경계성 종양 뭐 이런 표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담낭암은 그런 표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국소 진행성이란 표현도 사실은 정확한 의학적 용어가 아닙니다. 담낭암이 국소 진행됐다. 물론 담낭암도 심해지면 주변에 혈관을 먹어 들어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수술 못하는 거는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국소 진행성 담낭암이라는 의학적인 표현을 부르지는 않지만 뭐 비슷하죠. 어쨌거나 담낭암 같은 경우에는 뭐 췌장암은 독하긴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폴피누스와 제마브락산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선행항암 치료를 하면 줄어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담낭암은 그런 경우가 국소 진행한 경우에는 담낭암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았어요. 뭐 수술이 어차피 안 되기 때문에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걸 먼저 하기는 해야죠. 뭐 다른 수단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환자분들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항암제 치료를 먼저 하기는 했었어요. 그래서 항암제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담낭암 환자가 뭐 담낭암 또는 담도암 환자가 항암제 치료하고 좋아져서 애초에 제가 보기에 우리 환자분은 수술이 좀 어려웠으니까 항암 치료를 받으십시오라고 이제 내과로 보냈을 때 항암제 치료하고 췌장암만큼 좋아져서 저한테 다시 되돌아오는 수술이 가능하다 해서 되돌아오는 환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2026년 6월 기준으로 하면 요즘은 그게 데이터를 아직 이제 최근에 좀 그래가지고 아직 데이터를 저희가 아주 자세하게 모아보진 않았는데 요즘엔 좀 달라요. 요즘에는 한 1, 2년? 뭐 길게 보면 3년 전 정도부터 제 느낌상 제가 이제 담낭암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수술하는 의사 중에 한 명이긴 하니까 수술이 못해서 보내서 예전에는 이렇게 다시 저한테 좋아져서 돌아오시는 분이 별로 없었는데 최근 한 3년 전, 2년 전 이때부터 꽤 있어요, 꽤. 그게 사실은 요즘에 이제 담독의암에서 이것도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제가 항암제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도 면역 치료, 면역 항암제라는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면역 항암제 중에 일부가 담독의 암에 효과가 좋다는 게 요즘 좀 알려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원래 기존에 하던 항암제 치료, 항암제 치료에 병합해서 사용을 하면 삼지요법이라고 부르죠. 병합해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예전보다는 그래도 췌장암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좋아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담독의 암이 심해서 수술이 못한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요즘엔 또 약이 면역 항암제 같이 병합 치료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좋아지는 경우가 요즘에는 꽤 보인다. 실제로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낭암 환자분들도 췌장암만큼 그렇게 효과가 아직 그만큼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걸로 제가 체감을 하고 있으니까 열심히 받으시면 좋겠고 그 보정암 치료를 받기 전 주의사항이나 조언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 꾸준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무 과양한 상태면 이제 체중을 서서히 조금씩 줄이고 근육량도 조금 늘려가지고 이제 건강 체질로 바꾸셔야 되고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항암제 치료를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엔젤 352Q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췌장암에서 8개월 동안 병변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진행 속도가 빠른데 진단 시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질문이 조금 모호해가지고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엔젤 352Q님께서 말씀하시는 췌장암이 수술하고 항암 치료까지 끝나고 이제 8개월 동안 재발이 없었던 거를 의미를 하는지 아니면 애초에 췌장암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수술 없이 항암제 치료를 했더니 그 암 자체가 줄어들어서 8개월 동안 안 보이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전자. 그래서 수술 잘 받고 항암제 치료까지 8개월이면 이제 항암제 치료도 끝날 때가 되니까 끝난 다음에 그때까지 재발이 없는 게 임상적으로 어느 정도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의미인 것 같고요. 먼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원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원론적으로는 8개월은 불충분합니다. 8개월은 불충분하고요. 어느 암이든 저희가 이제 5년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췌장암도 5년 생존율을 기본으로 합니다. 5년간 재발이 없다고 하면 5년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는 지극히 드뭅니다. 물론 5년이 지난 다음에도 가끔씩 암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기존에 있던 췌장암이 재발을 하는지 아니면 이제 남은 췌장에서 췌장암이 한 번 걸리신 분들은 사실은 췌장 자체가 좀 문제 있는 췌장일 수 있으니까 유전자적으로 그래서 그런 데서 다시 또 생긴 건지 사실은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5년간 보는 게 기본인데 췌장암은 조금 다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췌장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암은 다른 어떤 암에 비해서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자라요. 그래서 저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췌장암 환자가 재발하시는 분들은 보통 1년 이내에 재발을 하세요. 그만큼 공격적인 암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월 얘기하셨는데 한 넉 달만 더 버티셔서 12개월만 버티시게 된다면 일단은 내 재발률은 통상적인 췌장암의 재발에서 절반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4년 동안 나머지 절반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타임 스케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1년이 재발하시는 경우에 재발 안 하시는 분들은 5년 동안
5년이 지나서 완치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빼고 재발하시는 췌장암 수술 받고 뭐 항암 치료 받고 뭐 끝까지 치료를 다 해서 일단은 이제 근치적으로 치료는 다 됐는데 그런 환자분들이 이제 재발한다는 가정하에 재발하시는 경우에 그 타임 시점, 시간 시점을 보게 되면 1년 이내가 절반이고요. 나머지 이제 3년까지가 절반의 절반에서 한 25%, 30% 정도 되고 그 3년만 버티게 되면 이제 20%만 재발을 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8개월은 아직까지 판단하기엔 조금 이르다. 그래서 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기적으로 보통은 수술하기 1년 전까지는 뭐 빠르면 3개월, 늦어도 4개월에 한 번은 검사하는 걸로 보통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시고 대신에 이제 열심히 이제 운동하시고 좋은 식사 하시고 꾸준하게 걷고 그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하시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또 수지님께서 질문한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말씀드렸는데요. 수술 전 항암 치료가 부작용도 있고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치료 효과 부담이 애매하게 예상될 때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 요소가 무엇이 있을까?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죠.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고 사실은 애초에 병이 심하신 분들, 그러니까 뭐 국소 진행성이라든지 아니면 전이가 있다는 분들은 물론 뭐 병이 심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무슨 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절대 없죠. 그런 분들이 안 좋으신 건데 그래도 의사결정에 이제 고민할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애초에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대안은 이제 항암 치료가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항암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경계성 종양도 마찬가지로 요즘엔 치료가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거여서 항암 치료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절제 가능한 췌장암이에요. 아까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절제 가능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절제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뭐 암 수치가 높거나 종양이 크거나 임파든 전이가 있거나 하면 이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이 환자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수술이 가능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하면 애초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면 항암 치료는 물론 힘들고 제일 안 좋은 항암 치료의 단점 중에 하나가 이 항암 치료가 100% 효과가 있다는 걸 담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항암제 치료를 먼저 했는데 항암 치료가 몸에 안 받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몸에 안 받아가지고 애초에는 수술이 가능했는데 항암 치료를 한 석 달 했더니 병이 오히려 더 진행을 해가지고 에이 뭐 수술은 이제는 뭐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대안이 될까봐 걱정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뭐 저도 포함돼서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그래서 경계에 절제 가능한 췌장암에서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지 그리고 수술을 먼저 하는지 이거를 그냥 무작위로 반반씩 나눠가지고 해보고 실제로 효과 좋은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의학 발전이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걸 우리가 이제 무작위 배정 전향적 임상시험 연구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기관도 하고 있고요.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뭐 서울대병원 그다음에 뭐 세브란스 병원 뭐 그 외 기타 뭐 여타 우리나라 뭐 카톨릭 대병원도 마찬가지고 서울동물병원도 마찬가지고 다 참여해가지고 그런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자분하고 잘 저희하고 의료진하고 잘 얘기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봤을 때 뭐 그 절제 가능하더라 하더라도 항암제 수술 암 수치가 예를 들어서 2,000, 3,00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수술해도 재발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어떻게까지도 말씀드리냐면 불행히도 이거는 실제로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많이 맞닥뜨리는 문제인데 수술이 애초에 가능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은 좀 심상치 않다 이렇게 생각이 돼가지고 저희가 항암제 치료를 먼저 했단 말이죠. 항암제 치료를 먼저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진행하는 환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수술이 가능해서 수술을 먼저 했어도 비교적 조기에 재발하지 않았겠느냐. 저희가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이제 종양의 생물학, 저희는 뭐 튜머 바이올로지라고 얘기하는 종양 생물학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항암제 치료에 반응이 없으신 분들은 수술을 했어도 조기에 재발했을 거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요즘에 또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저희 기관만 하더라도 항암제 치료가 적당한지 수술이 적당한지 저희는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AI에게 물어보고 둘 중에 어떤 걸 먼저 할지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제 외래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렇게 돼서 대답이 잘 됐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의학의 발전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직까지 미진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췌장암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예전에는 뭐 20, 20이었어요. 애초에는. 그다음에 이제 30, 30, 지금 이제 40, 40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술 가능한 환자 40, 그리고 완치되는 환자 40. 그래서 4, 4, 16, 16%인데 이게 항암제 치료가 더 발달되게 되면 뭐 나중 아까도 드린 바와 같이 뭐 KRAS 이니비터가 이제 뭐 선행 항암 치료로 또 들어오게 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물론 뭐 아직까지는 증명된 바가 없지만 그렇게 되면 이게 50, 50이 될 수도 있겠고 심지어 60, 60, 70, 70 이렇게 되면 70, 70만 되면 77에 49 거의 완치율이 50% 저희 꿈의 생존율 50%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예, 오늘 간담체가 시리즈, 지금 오늘 4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 항암치료에도 말씀드렸고, 나머지 2시간 이제 합병증 치료와 인공지능의 활용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또 만나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대답을 다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고요. 다음번 강의에서 또 미진했던 질문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 이제 합병증 치료에 대해서 그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